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최근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 동화책들이 어른들을 위해 재해석돼 발간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팍팍한 현실을 잊고 잠시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어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화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살면서 갖춰야 할 지혜는 물론이고 해피엔딩이 많아서 삶에 지친 우리 어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것인데요. 동화 작가 잭 자입스는 동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동화는 은유를 통해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재인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탄핵과 대선 정국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경색된 남북관계와 궁핍해진 경제 여건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혼란의 위기 속에서 또 때론 변화의 격동 속에서 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 어떤 리더를 뽑느냐에 따라 조직의 명운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성공하고 어떤 리더가 중도에 사라져버릴까? 성공한 리더와 실패한 리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경영과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스탁으로 손꼽히는 저자 맨프레드 캐츠 드 브리스. 그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과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직접 창작한 5편의 동화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아보자. 오늘은 동화를 통해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책을 번역한 아주대학교 협상코칭연구센터 김현정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 교수님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자가 어떤 분인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책을 설명을 드리려면 그 저자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인시아드라고 유럽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 개발 전공 교수로 계신데요. 이분이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석박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물게 국제공인 정신분석가세요. 경영학계의 프로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그런 렌즈를 가지고 네. 조직에 일어나는 병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을 더 좋은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쪽에서 이제 전념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유럽에 있는 리더는 웬만한 분은 다 만나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70대신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화를 베이스로 이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동화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쉽지만 가볍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동화로서 우리한테 쑥 들어오게 그렇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에센스를 담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오늘, 얇은 책이지만 할 얘기는 많습니다. 오늘 아주 화려하게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자가 경영학자이면서 정신분석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이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요. 이 책 남다르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 책이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심리학적 접근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행정학을 공부했지만 분석틀은 사실은 이제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입니다. 네. 이 책 제목도 이제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장하는 게 능력이라든가 스펙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성장해 나가는 거,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의 어떤 책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저자도 뭐 경영학계의 프로이드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경영학서와는 달리 어머니가 프로이드 전문가였던 심리학자였던 피터 드러커류의 어떤 인간 경영학 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책 이제 얘기 하나씩 좀 풀어볼 텐데 좀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책은 동화를 접목해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동화라고 하면 보통 애들이나 읽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한참 공부하고 나서 읽으니까 동화가 정말 소름 끼치게 이 인간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테드 강연을 하시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어디 가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테드는 19분 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분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짧고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시면서 5편의 동화를 이제 짓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런 동화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 보면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폭군이 돼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자 저주에 걸리게 되죠. 이 왕이 저주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왕만 저주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그 신하와 그 백성들까지 모두 다 저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무식하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멍청하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깨어있고 똑똑한 벨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조롱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 벨이라고 하는 따뜻하고 그리고 또 지적이며 그리고 용감한 그 여성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폭군은 사랑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으로 사람들이 마법에서 풀리게 되고 사람들은 다시 행복하고 선량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리더가 잘못하게 되면 온 백성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민도도 낮아지고 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동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굉장히 쉽고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지난 1월에 스위스에서 이제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는데요. 거기서 주제가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네. 올해 다보스 포럼 주제가 리더십이었는데 사실 작년도의 주제가 뭔지를 알면은 왜 리더십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주제는 일부인데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 이북격으로 이번에 리더십을 삼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앞으로 미래에 불어오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리더십이 잘 돼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금년에 이제 리더십을 정하면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이제 주제로 던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다시피 4차 산업이라는 게 뭐 로봇과 인간과 기계와 소통을 해야 되고 혹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다. 책임성,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지도자들의 책임성이 무지 담보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과학자들이든 CEO든 간에 정치인이든 간에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더십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십이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이런 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멤버십에도 들어가듯이 십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정신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 어떻게 우리말 요즘 말을 쓰는 말로는 품성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지도자의 품성, 인간성, 뭐 심리 상태 이런 거죠. 이게 옳아야, 좋아야, 제대로 작동해야 네네. 4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책에 보면은요, 이제 5가지 이제 리더십의 오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씩 동화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동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흰 까마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예, 흰까마귀 이야기는 굉장히 성찰을 잘하고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잘하는 왕이 있으면요, 또 그를 질투하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거울을 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은 더 이상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요. 흰 까마귀. 거울이 없어지자 나라를 통치할 자신을 잃어버린 왕은 여성 현자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마마, 누군가 이 왕국에 무서운 저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왕국을 옛날처럼 만들 수 있는가? 진실의 묘약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왕국을 위기에서 구할 진실의 묘약을 찾기 위해 모험에 나선 왕자들. 밤낮 없이 험한 숲을 달린 둘째 왕자는 우연히 크고 흰 까마귀를 만나게 된다. 사악한 마귀의 덫에 걸렸어요. 도와주세요. 기다려, 내가 덫에서 풀어줄게. 고맙습니다. 제가 진실의 묘약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흰 까마귀에게서 진실의 묘약이 마귀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둘째 왕자는 곧장 마귀의 성으로 찾아간다. 그는 흰 까마귀의 조언대로 마귀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검을 휘둘렀다. 드디어 진실의 묘약을 구하게 된 것이다. 왕국에 돌아간 둘째 왕자는 또다시 흰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진실의 묘약을 나라 전체에 퍼뜨린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성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왕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들도 자기를 성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은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까지 내가 했었던 생각을 다 들여다보시면요, 어때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예. 남들이 알까 두려운 생각들 뿐이는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이 지저분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까 두려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에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남들도 다 그러는 거구나,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사실 어떤 자기의 강점이라든가 어떤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맨프레드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 생활을 할 때였어요.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제가 거기서 사실은 제가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선생님을 연구하러 왔는데 교수님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기서 완전히 좌불안석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그 밑에 연구원한테, 다른 연구원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섭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 여기 교수님은 스타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쉬울 수가 있습니까? 심리학하셨잖아요. 그걸 왜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전문가도 잘 몰랐군요. 네, 전문가도 자기를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 교수님은 굉장히 열린 분이시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가 자기의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돼가도 자기가 만든 모습과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물며 자기 성찰 안 하는 사람들, 여태까지 켜켜이 묵혀놓은 그 수많은 나쁜 것들, 그거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나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가장 사실 용기 있는 작업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과거에 자기 자신을 인정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아주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을 단점이나 어떤 문제점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폐쇄적이다.
문제 있다 혹은 말투를 바꿔라 어떤 국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죠. 왜냐하면 나는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들이 나보다도 뭐가 나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이후의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 자신한 인정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인정을. 네. 자기 성찰이 잘 안 되는 리더가 이제 오만에 빠지기 쉽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되라는 독선과 오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곰이 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에게 오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자, 오만에 빠진 왕이 어떤 일을 겪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곰이 된 왕. 어떤 나라에 오만한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스스로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하는 간언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왕은 숲에서 맑은 연못을 발견했다. 옷을 벗고 연못에 몸을 담근 후 나왔더니 옷이 없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곰 한 마리가 왕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한 이방인이 왕 앞에 나타났다. 이봐, 날 살려줘. 살려주란 말이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조건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대답을 들은 이방인은 한 칼에 곰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 왕에게 건넸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제가 내놓는 조건은 오늘부터 이 곰 가죽을 입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이 새 외투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곰의 지저분한 가죽이 왕의 머리부터 온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곰 가죽을 두른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자 다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냈다. 괴물이 되어 길을 헤매던 왕은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듣게 된다. 우리 왕국에 괴물은 왕 하나면 충분해. 사람들은 곰이 된 왕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는 괴물이 된 후에야 자신의 오만함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네, 어떻게 보면은 리더들이 가장 많이 겪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오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리더들이 뭐 어느 정도의 오만에 빠지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조직을 망가뜨릴 정도의 나르시시즘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밑에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보통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안에 텅 비어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존감이 없고 바깥으로부터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해서요. 굉장히 엘리트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해 나가다가 자기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여태까지 못 받았던 그런 텅 빈 속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마구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높은 권력 그런 욕구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특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덕의 선을 넘는 것을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독일 사람들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질렀나 쉽게끔까지 만들잖아요. 사실은 이 나르시스트의 완전히 끝판왕은 이 아랫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그 비도덕적인 상태로 몰아넣는 것. 그래야지 자기가 존재감이 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병적이지 않더라도 리더들은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들이 남들한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면들이 남들한테 드러나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지도 않고요. 조언도 필요 없어.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니까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센 거를 원하게 되겠죠. 사실 이런 리더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재앙이 되겠죠. 예. 이 한 나라의 리더격인 대통령이 오만했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겨나겠네요. 그렇죠. 저는 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청와대 밖에서 봤을 때하고 청와대 들어갔을 때 봤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가면 건물 자체가 다르잖아요. 청와대가 너무 의리의리하고 궁궐 같고 그래서 딱 가면 우선 그 건물에 기가 죽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과거에는 잘 웃던 대통령이 잘 웃지를 않아요. 거기다가 양쪽에 쫙 퍼져 있는 그 경호원들. 여기에 이제 기운이 죽습니다. 네. 어때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어떤 큰 성공 신화를 이루었던 아주 위대한 대통령일수록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네. 과오나 실수를. 네. 예를 들면 이제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아주 똑똑하고 스펙 좋고 정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자입니다. 이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오, 워터캐티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리고 그걸 거짓말 하려다가 결국 이제 들통이 나서 도중에 이제 하야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오만은 정말 가장 위험한 네. 천만한 그런 네. 나락으로 떠지는 그 지름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왕이 아니라 정말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라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될 겁니다.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리더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제 오만이고 가장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것 또한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책 속에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좀 건강한 자기애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만한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건강한 자기애인지 오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자기애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자기애가 없으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건강한 자기애는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자기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건강한 자기애를 가졌냐 이거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날 정도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너무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여기서 그거를 갖다 내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미 자기애는 건강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의 병적으로 가는 자기애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잘 인식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자기애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이제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나르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건데 정신병의 한 종류가 돼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20대 초반에 그것이 이제 증상이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게 이 병은요, 50대 남성에게서 발발하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약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약해질 때 스스로를 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리더가 자기가 오만한지 안 한지 잘 판단 못 합니다. 몰라요. 예, 최근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70대 되는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부부간의 각별한 부부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 뽀뽀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부인이 딱 일어서더니 우리는 하루 걸러서 싸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흐트러진 겁니다. 네. 본인은 네.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네. 전혀 남편이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오만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신은 상당히 오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네.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영부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모,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옆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당분간은 껄끄럽지만은 멀리 볼 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를 옆에 둬야 되는 거죠. 그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뭐 정치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리더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팀에 소속된 사람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이 책에서는 친절한 노파 이야기라는 동화를 통해서 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도입 부분은 신데렐라랑 비슷해요. 네. 예, 그 의붓딸이 그 계모한테 굉장히 구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희한한 버섯을 구해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그 버섯을 구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친절한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친절한 노파. 야생버섯을 채취해 오지 못하면 큰 벌을 주겠다고 겁을 준 계모 때문에 숲에서 한참을 헤맨 의붓딸. 숲에서 우연히 만난 노파는 소녀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해주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숲속 난쟁이들을 초대해서 차와 타르트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빵 반죽이 없구나. 만들어줄 수 있겠니? 소녀는 지체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달콤한 타르트를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하구나. 넌 정말 최고야. 노파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은 의붓딸은 노파의 부탁이 없어도 청소를 하고 과일을 땄다. 늘 칭찬해 주시고 용기를 주니까 모든 일이 재미있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지. 자신을 도와준 소녀에게 노파는 오른쪽 주머니에 황금이 계속해서 나오는 망토를 선물해준다. 황금 망토를 얻게 된 의붓딸 소식에 계모는 슬슬 배가 아파오는데 결국 자신의 친딸을 노파에게 보내 망토를 얻기로 결심한다. 헛간에서 우유를 좀 구해다 줄 수 있겠니? 가죽신과 실크 옷을 입은 저에게 이 일은 맞지 않아요. 노파가 부탁하는 일마다 거절해버린 친딸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이다. 네가 원하는 것을 줄 거야. 기대했던 망토를 얻게 된 친딸. 집에 돌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망토에 손을 찔러 넣는 순간 왼쪽 주머니에서는 먼지만 잡혔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모래만 흘러내렸다. 게으른 친딸은 분노와 비통함에 소리를 질렀다. 이게 팀에서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붓 어머니는요, 계속적으로 이 딸을 그 동기부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보상과 처벌,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내 쫓겠다, 이런 식으로 밥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 위협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동기부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좋고 착한 사람이면 또 시키면 해요. 예. 그런데 노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이제 노파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위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 격려, 인정 그리고 코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리더가 이제 있게 마련이겠죠. 네네. 여기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리더가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팀의 성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가 아유 뭐 이렇게 일 시킨다고 제가 제대로 하겠어? 뭐 이것밖에 못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관리하고 감독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더 밑에서는요, 부하 직원이 딱 그만큼만 일을 해요. 예. 어차피 뭐 내가 더 한다고 해서 더 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70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70점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 밑에서는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80점이야. 근데 리더가 네가 80점밖에 못한 건 아직 기회를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너는 100점 이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말만 들어도 열심히 하고 싶네요. 그렇죠. 예, 네. 80점인 거 들통날까 봐. 그래서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사실은 그 관점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기업이나 단체 관리자나 임원, 뭐 CEO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정말 리더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긍정의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긍정의 리더십은 사실 옛날 20세기 방식입니다. 근데 21세기 좀 달라졌어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1세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말. 계속 잘 될 거라, 잘 될 거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을 계속했더니 결국은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더라라고 했거든요. 말이 먼저 나가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받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착각에 빠집니다. 긍정의 착각에. 아, 내가 상당히 잘할 수 있고 내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는 아주 좋은 착각에 빠지게 되고 역시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또 긍정의 착각에 빠지거든요. 네. 이 착각이 시너지를 만들고 엔돌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말, 언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많이 말하는 이제 감성 화법이죠.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아주 감성적인 말을 쓰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국민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더불어서 나라가 잘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팀 안에서의 리더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팀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팀워크를 잘 짜기 위해서는 이 팀 빌딩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팀 빌딩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예, 보통 강력한 팀이 된다 그러면 강력한 개인들이 들어가면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강력한 개인은 어떤 것이냐?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범생에 대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엘리트들을 채워놓고 이게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팀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개인이라면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내서 점점 완성된 인간이 되겠다라는 시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리더 입장에서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채워넣게 되면 그 팀이 가장 막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요. 어떤 팀보다 강한 개인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의 가장 강점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묶는 것이 사실은 성공하는 팀을 만드는 팀 빌딩이 되겠죠. 네. 예. 요즘에 리더십보다 하나 더 중요해진 게 이제 팔로워십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하면 팔로워십을 잘할 수 있느냐, 팀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박사 논문의 핵심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일종의 청개구리 이론입니다. 반대대로 하라. 반대되는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은 마른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서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 아주 화끈하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서로 이제 시너지가 발휘되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알렉산더 대왕 같이 아주 혈기방장한 사람은 조용한 참모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비 같은 사람 아주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합니다. 잘 웃고 웃는 사람은 또 아주 냉철한 그런 관우나 제갈국미 옆에 있었거든요. 부부관계나 CEO나 대통령과 참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성향에 있는 사람을 한 군데 배치를 해야 서로 시너지가 발휘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팀워크의 어떤 청개구리 이론입니다. 네.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서로 이제 상반된 사람께 모여야 중요하다라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책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읽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리더로서의 덕목을 잘 실천할 수 있을지 팁을 좀
주시겠어요? 이 교수님들 책의 그 마무리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몇천 년 동안 너 자신을 알라가 그렇게 유행어가 된 것도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론적인 게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쓰는 거예요. 예, 뭐든지 쓰십시오. 일기, 성찰, 뭐 이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자꾸 쓰다 보면 그 안에서 길이 찾아지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람들을 심리 치료하는 요법으로 그러니까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뭐 내 안의 욕구, 뭐 본능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쓰세요. 나는 오늘 어땠는지 내 기분 어떤 건지 아무거나 쓰다 보면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인문학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국내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딱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통합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도 좀 우리 딸내미하고 티격태격했지만은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생각이 다르고 또 밖으로 사회 나오면 말이죠. 보수와 진보라든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 대한민국 안에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분열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통합밖에 없다. 그런데 말로만의 통합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실천 하나하나를 통합 행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인 것.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빨리 이 힘든 터널을 좀 벗어나서 좀 활기차게 좀 힘이 팍팍 솟을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을 좀 다독여주고 기운을 북돋아줄 그런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높은 때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도 맞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네. 고향은 혹시 그럼 어디신지? 태자리는 전주지만 고향은 순천입니다. 어린 시절을 순천에서 보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생각나는 건 남의 집 서리하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하고 감나무, 앵두나무, 뭐 계절별로 먹는 게 귀했기 때문에 또 초가집에서 잠자는 거. 그런 아주 그 뭐라고 해요, 따뜻한 기억이 오늘날까지 저를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모나 이런 게 달라서 어릴 적에 조금 혹시 뭐 다르게 차별받거나 한 번도 어린 시절에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반외국인 감정 뭐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지만 참 시골 인심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바로 의사가 되는 게 꿈이네요. 아닙니다. 제가 사람을 참 좋아하고 또 과학을 특히 생물 공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염소가 많이 다쳤는데 그 염소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마 제일 꽂히는 질문이었습니다. 동물 그 염소 불쌍하지 사람은 안 불쌍하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 길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요. 이 책은요. 들어서 놓지를 못했어요. 다 읽고 눈물도 흐르고 화도 내고 그냥 밤을 샜습니다. 그 이후에 이 책을 아마 한 500권은 될 거예요. 한국말 그리고 또 영어로 사가지고 가깝게 지낸 분 뭐 수백 명한테 나눠줬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항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족이 손해를 많이 받고 경남 분이 전남에 와서 이렇게 지역 감정도 뛰어넘고 애양원에 오셔서 그 한센시병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다른 데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는데 희생적으로 와서 일했던 그런 분입니다. 애양원은 110여 년 전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어떤 미국에 있는 남쪽에 좀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세운 곳인데 정찰촌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 마을 만들고 여자 마을 만들고 텃밭도 주고 학교도 세우고 뭐 병원도 만들어주고 교회도 세우고 그분들이 공동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곳이 애양원이었고 그냥 신앙심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의 고통을 고쳐주는 뭐 치료해주는 병원까지 설립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는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나 환자들과 함께 보냈다. 보통의 나 환자들보다 병이 훨씬 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14호실이다. 그곳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몰골을 한 환자들만 살고 있었다. 손가락도 없고 얼굴도 일그러져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런 14호실 환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더욱 많이 쏟았다. 환자들이 거부하는데도 그들의 손을 잡고 식사를 같이 했다. 그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거침없이 부여잡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다. 나병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스스럼 없이 나 환자들과 어울리다 결국 아버지는 나병에 전염되고 말았다는 헛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책을 읽다가 감동도 받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된 그런 그 상처들을 입으로 빠셨다. 나균이 나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빨았다. 그러면 굉장히 본인이 위험에 노출됐을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센시병 환자를 포용하고 같이 가족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명령이다. 아마 손 목사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한센시병 환자들이 우리 병든 영혼이나 병든 육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성의를 보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 다음에 의사로서 내가 그 비슷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리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동인이 이 녀석! 이리 나와! 그들은 큰오빠를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렸다. 이봐, 맞더라도 이유나 알고 맞자. 무슨 죄로 나를 때리는 거냐? 그걸 몰라서 물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친미주의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들은 큰오빠를 향해 총을 겨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작은 오빠가 급하게 뛰어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동인 형은 우리 집의 장남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요. 형 대신 날 죽여요. 탕탕탕 공기를 찢으며 총탄이 발사되었다. 작은 오빠도 큰 오빠 곁에 쓰러졌다. 누군가가 다가와 쓰러진 작은 오빠를 향해 두 발을 더 쏘았다. 그 학생의 이름은 강철민이었다. 믿음을 가져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니까 화가 나서 이제 두 사람 다 총살한 겁니다. 임시 매장이 됐다가 수습이 돼요. 수습이 돼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 죽인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손양원의 뜻은 아들 죽인 사람을 안 죽였으면 좋겠다. 아주 긴 얘기를 짧게 하면 입양해서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아서 삽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보복이 의미가 없다. 아무 인간 사회에 쓸모가 없다. 포용해라, 끌어안아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고. 동희야, 나는 지금 부흥 집회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한다. 내 대신 네가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아버님의 뜻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두 오빠를 죽인 학생이 잡혔다고 하더구나. 가서 그 학생에게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사형장에서 빼내달라고 부탁해라.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 그 뜻도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려줄 가치도 없는 놈이에요.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모를까. 잡힌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 놈을 아들 삼으면 내겐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동희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또 강철민을 죽인다면 그것은 네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 가족들은 아주 항의를 하죠. 어떻게 큰아들, 둘째 아들,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그 큰딸 손둥이가 쓴 글에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책의 투가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시신이 침대에 이제 뉘어놨는데 그 상주가 누구냐? 그 상주가 손양원 목사님 장남하고 차남을 살인한 사람. 어떻게 돼서 살인자가 상주가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사진을 제가 볼 때마다 좀 소름이 끼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초인간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만 있는 책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하게 끝까지 그분 삶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승리. 이분은 승리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보통 인간들이 가진 악한 것을 다 누르고 그거를 극복하고 덮치고 딛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남남 갈등도 이걸로 해결하고 더 나가서 남북 관계가 회복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한 수 배우고 실천하면서 용서와 화해하고 가야 된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은 포기하는 것이 많다라는 의미의 N포 세대로 불리우고 있죠. N포 세대로 정의되길 거부하는 청년들의 진짜 썰전. 미운 청년 새끼를 소개합니다.
캠퍼스 시내 21의 김송희 기자, 독립잡지 개간홀로의 이진송 편집장, 월간 잉여의 최서윤 편집장은 모두 30대 청년인데요. 망가진 나라의 청년 생존법이라는 부제목에서 보듯 세 사람은 취업을 뜻하는 먹고사니즘에서부터 정치, 문화, 연애, 주거까지 5가지 주제를 통해 청년의 현 주소를 다각도로 보여줍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불안함이 사라질까? 죽은 듯 살지 않기 위해 찍소리 내기. 내 집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등 저자들의 예리한 통찰력과 통통 튀는 표현이 더해져 흥미로운데요. 사회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저계급론, 자신의 쓸모를 입증해야만 어느 정도 인간다운 삶을 쟁취할 수 있는 헬조선스러움 등 예쁨을 거부하고 미운 청년 새끼로 거듭나겠다 외치는 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 현실의 민낯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 백충현 교수, 다소 낯선 이름의 이 주인공은 지난 2010년 독도 영유권 수호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민 훈장을 받은 국제법 학자인데요. 그의 10주기를 기념해 최초의 전기가 발간됐습니다. 국제법 학자, 그 사람 백춘현을 소개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간송 전형필, 수화 김환기 등 근현대 인물들의 삶을 복원해온 전기작가 이충열. 그가 이번에 복원한 인물은 독도, 외교장각 의궤 반환, 제1동포 인권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얽힌 고 백충현 교수. 저자는 험난한 국제분쟁 속에서 독도 영유권 수호 및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 백충현 교수의 삶을 상세히 추적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한 장의 지도인데요. 바로 1870년에 간행된 관판실측 일본 지도입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관판실측 일본 지도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에 타격을 주는 확실한 증거인데요. 책에는 고 백충현 선생이 1억 원의 거금을 들여 관판실측 일본 지도를 입수하게 되는 과정과 지금까지 미공개로 남아있던 이유가 담겨 있어 흥미롭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혁명, 우리는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데요. 자신 있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를 소개합니다. 브랜드 전략과 전략기획 분야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 세실리 사머스. 저자는 개인과 기업은 트렌드를 따르려는 습관에서 벗어나 장기적 성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 자원, 기술, 인구, 거버넌스, 이 4가지를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요. 저자는 우리를 둘러싼 4가지 힘의 원리를 이해하면 사회, 경제, 환경적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자신만의 성공 요인을 찾는 창의적인 방법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시간과 인력, 돈의 5%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는 5% 규칙,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시행착오 과정 등 저자는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팁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구성과 누구나 미래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3년 만에 무트로 돌아왔지만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은 아직 채 마르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 책.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6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각자의 학문적 시각으로 세월호 사건을 재구성한 연구서입니다. 저자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뒤로 우리는 그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검고 질척한 물체를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한국 사회라고 말하는데요.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을 통한 시스템 개혁보다 희생양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사회 조직 문화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는 미디어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생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꼬집는데요. 기억의 형성과 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지리학과 신혜란 교수.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격화시키게 된 원인을 탐색하는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등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한 저자들의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장미는 자존심이 강해서 누구나 다가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바로 가시로 말이죠. 강한 향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장미. 여러분은 장미를 보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니라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을 망각하고 가시만 쳐다본다. 19세기 작가이자 시인이며 예술가인 칼릴 지브란의 말인데요. 모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다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